미국 국방부가 방금 발표한 문서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 23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위 전략 문서 한 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요. 미국은 이번 전략 문서에서 한반도 방어의 기본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던 한반도 방어 체제를 이제는 한국 주도, 미국 지원 체제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이 드디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강력하다는 걸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한반도 안보 체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미국 국방부는 이번 문서에서 한국의 국방비가 이미 세계 상위권에 올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냥 상위권이 아니에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는 약 57조 원 수준입니다. GDP 대비로 따지면 2.8% 정도 되는데, 이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목표치인 2%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쟤네 이제 돈도 엄청 쓰네? 하지만 돈만 많이 쓴다고 강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뭘 만들었느냐, 어떤 능력을 갖췄느냐인데, 여기서 한국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은 이미 북한을 질적으로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건 미국이 인정한 거예요. 객관적인 팩트라는 거죠. K2 흑표 전차를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은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에요. 아니, 어떤 평가에서는 이들을 뛰어넘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자동 장전 장치와 능동 방어 체계를 갖춘 K2는 실전 운용 능력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북한의 구형 전차들은 K2 앞에서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요. 공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F-35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한국은 이미 60대가 넘는 F-35를 운용하고 있고 추가 도입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KF-1 전투기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공군의 전력은 아시아 최강급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북한 공군, 솔직히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죠. 해군력은 더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고 대형 수송함, 잠수함 전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특히 KSS-3 잠수함은 독자 설계로 만들어진 3,000톤급 잠수함인데 이 녀석의 성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북한 해군은 한국 해군 앞에서 그냥 수영복 입고 물놀이하는 수준이에요. 미사일 방어 체계도 빼놓을 수 없죠. 패트리어트, 사드, 엘셈, 그리고 자체 개발한 천공 시스템까지. 한국은 다층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여러 겹의 방어막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세요? 이제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요.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7조 원입니다. 2023년에는 이게 더 늘어났어요. 폴란드의 K2 전차 수백 대,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수출했죠. 이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중 하나예요. 폴란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페루, 필리핀 등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사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능이 좋으면서도 가격 대비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한국 방산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적인 강국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런 현실을 근거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나라가 아니야. 스스로 충분히 강력한 나라야. 이게 이번 전략 문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판단은 맞습니다.
한국은 진짜 강해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평가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전 세계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고 그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주한미군만 해도 연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이 이제 혼자서도 북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자원을 다른 곳에 쓰는 게 합리적이죠. 전략 문서가 명시한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이 계산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개입하겠지만 그게 자동적이고 무제한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한국이 1차 방어를 책임지고 미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만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해요. 전략문서는 주한미군의 배치와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즉각적인 철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전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전력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실제로 주한미군의 성격은 이미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북한 억제를 위한 전방방어군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을 포함한 영내 전략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 전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고 전략적 기동성이 강조되는 것도 다 이런 변화의 일부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반도 방어의 초기 대응과 지속적 억제는 이제 한국군의 몫이 되는 거예요. 감시 정찰, 미사일 방어, 공중 통제, 해상 통제, 초기 타격, 사이버 방어, 우주 영역까지 모든 걸 한국이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은 한국에게 이 부담을 강제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한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무능력한 나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파트너에게 상응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이 감당할 수 있나?가 아니라 한국이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나? 예요. 책임만 늘어나고 권한은 그대로라면 그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미국은 이번 전략 문서에서 한국의 높은 국방비 지출과 방위산업 기반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너희 이제 돈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내라는 논리의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의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한국이 부유해졌고 강해졌으니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거고, 이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기회이기도 해요. 한국은 더 이상 안보 수혜국이라는 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전략 설계에 목소리를 낼 명분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돈은 내라고 하면서 결정권은 안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 정치와 외교가 여전히 과거의 언어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넘겨받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담만 증가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건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손해보는 거죠.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번 전략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북한을 비핵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관리해야 할 핵보유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건 진짜 큰 변화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항상 비핵화였어요. 협상의 목표도 비핵화, 제재의 목적도 비핵화였죠. 그런데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 일시적 조정도 아닙니다.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에요. 그리고 그 관리의 최전선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을 관리하는 1차 책임을 한국에게 넘긴 거예요. 미국이 신경 쓰는 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계산은 정말 노골적이에요.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본토 방어이고 그 다음이 중국 견제입니다. 한반도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미국이 한국에게 기대하는 건 간단합니다. 북한 위협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중국에 대한 전략이야말로 이번 문서의 진짜 핵심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19세기 이후 가장 강력한 국가적 경쟁자로 규정했어요. 이건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19세기 이후라면 소련도 포함되는 건데 중국이 소련보다 더 강력한 경쟁자라는 뜻이니까요.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 충돌이나 체제 전복은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거부 억제 전략을 선택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군사행동을 시도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너희가 뭘 해도 이길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한 방어, 구조가 바로 이 전략의 공간적 표현이에요.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이 선을 미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 설정됐어요.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대만 해협이나 동중국해로도 기동할 수 있는 전력이 될 겁니다. 그럼 한반도의 공백은 누가 메우나요? 당연히 한국이죠. 여기서 일본과의 비교가 정말 흥미로워요.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만큼의 주도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높은 국방비를 쓰고 첨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일본에는 평화헌법이라는 정치적 제약이 있어요. 게다가 미국의 전략적 계산도 작용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전선으로 남아있고 한국은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전선으로 분류된 거예요.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한국이 약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국이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한국을 일본보다 더 위험한 위치에 둔 게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책임은 늘어나는데 권한은 그대로라는 거죠. 일본은 제한된 역할에도 불구하고 미일 전략협의회에서 광범위한 발언권을 확보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은 확대된 책임에 비해 제도적 권한이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동맹의 모습이 아니에요. 일본보다 더 많은 걸 요구받으면서 일본보다 적은 권한에 머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은 이제 비교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동맹국으로서, 같은 전략 공간에 놓인 국가로서 한국은 이미 충분히 요구할 자격을 갖췄어요. 그럼 한국이 요구해야 할 게 뭘까요? 첫째, 전시 작전 통제권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어야 합니다.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통제권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지휘 체계여야 한다는 거죠. 둘째, 핵 억제 협의 구조는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 과정 참여여야 해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진짜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통보받는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전략자산 운용에 대한 정보 접근과 발언권이 필요해요.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어디로 가는지, 항공모함이 어떤 작전을 하는지 이런 걸 한국도 알아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거래예요. 그리고 거래는 항상 상호성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다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정상적인 동맹 관계죠. 북한 비핵화 언급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했다는 건 북한 핵 위협을 영구적인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한국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주어져야 할까요? 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에게 재래식 억제의 확대와 비용 부담, 초기 대응 책임만 요구하면서 핵 억제의 결정권은 외부에 남겨두는 구조,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 보여요. 이건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입니다. 핵을 보유한 상대를 상대로 핵을 제거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 위협을 감당하는 국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선택지가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전히 명확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완전히 봉인하려는 태도에서도 물러나고 있어요. 비핵화 목표를 삭제하고 억제를 관리의 영역으로 낮추고 개입을 선택의 문제로 전환한 순간 핵 억제 구조 전반이 재검토의 대상이 된 거죠. 이게 허용의 신호는 아니에요. 하지만 논의의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미국도 과거처럼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한국은 지금 중국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북한 핵 위협의 최전선에 놓인 국가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역할은 모두 엄청난 책임을 의미해요. 그런데 책임이 확대될수록 권한도 재조정되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미국은 이미 계산을 끝냈어요. 한반도 방어의 주도권을 한국으로 넘기겠다는 판단을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미국을 향한 게 아니라 한국 자신을 향해야 해요. 확대된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묻지 말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지위를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한국의 실제 능력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은 정말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권이에요. KF-X 사업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는 한국의 독자적인 항공기술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예요. 엔진만 빼고 거의 모든 걸 국산화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입니다. 영국도 유로파이터는 공동 개발이었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최근에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한국이 이미 이 반열에 올라 있다는 거죠. 미사일 기술도 엄청나요. 현무이, 현무삼 같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북한의 모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요. 특히 현무삼은 사거리가 3,000km에 달해서 북한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더 먼 곳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했어요. 이건 진짜 고난이도 기술이거든요.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데 한국이 이걸 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해저에서도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방공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천공 시리즈는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고 더 나아가 장거리 방공 시스템인 LSAM도 개발 중입니다. 이게 완성되면 한국은 다층 방공망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돼요. 사이버 전력과 전자전 능력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아시아 최강급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건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인공위성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여러 개의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에요. 우주에서 북한을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병력 규모도 충분해요. 한국군은 약 50만 명의 상비군과 300만 명이 넘는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전력이에요. 북한군이 숫자로는 더 많다고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게다가 한국의 산업 기반도 전시 동원 능력을 뒷받침합니다. 조선, 자동차, 전자, 철강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이 모든 산업 시설이 국방 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아세요? 이 기업들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그 자체로 전쟁 수행 능력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터 등 현대전의 필수적인 모든 부품을 한국이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군함을 만드는 건 물론이고 잠수함까지 독자 건조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